박순덕이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며 이 아이가 내 진짜 아들이야. 너는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야. 민수가 죽고 난 후에 말이지. 태수는 완전히 무너지며 내 인생 전부가 거짓이었어라고 절규했다. 정식 입양 절차를 밟지 않았어. 그냥 임시로 맡아서 키운 거였지.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자신이 법적으로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낡은 단독주택 골목길에 가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마저 우울한 이 집에서 정민은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죠.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는데도 남편 태수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부엌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유리에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비쳐 보였어요. 45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요즘엔 깊은 주름이 눈가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그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걸까요? 정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또 채권자일까 봐서요. 여보세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아, 태수 씨 댁 맞죠? 저 금융회사에서 나온 김 과장인데요. 이번 달 상환 약속 어떻게 된 거예요?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연락도 없고.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배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곧 연락드릴 거예요. 곧이 언제예요? 이미 연체 이자가 엄청나게 붙었다고요.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다른 조치 취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정민은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장이라고 적힌 우편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정민은 그것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 신문으로 덮어두었지만 빨간 글씨가 신문 사이로 삐죽삐죽 보였습니다. 태수의 사업 실패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처음엔 곧 해결될 거라 믿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만 갔어요. 집 앞에는 하루 걸러 하루씩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웃들의 시선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정민은 커튼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시계를 보더니 무언가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어머, 또 누가 왔네? 맞은편 아주머니가 창문 너머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저 집에 왜 자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야? 정민은 서둘러 커튼을 닫았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예전에는 동네에서 부러워하는 집이었는데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집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태수는 오히려 이상하게 낙관적이었어요. 걱정 마, 곧 해결될 거야. 어머니가 남긴 땅이 있잖아. 태수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해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얘기하는 거였죠. 정민은 그때를 또렷하게 떠올렸습니다. 3년 전 어느 봄날 태수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와서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정민이 앞치마를 두르고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뭐라고요? 정민은 설거지하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에서 미끄러진 접시가 싱크대 바닥에 떨어져 큰 소리를 냈어요. 갑자기 큰 트럭이 와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해. 태수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언제 어디서요? 어제 저녁에 시장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건강하셨고 일주일 전에도 전화를 걸어 며느리 몸 건강히 지내고 있지? 요즘 날씨가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해라 하고 다정하게 안부를 물으셨거든요. 그럼 지금 어디에 계세요? 장례는 어떻게 치를까요? 정민이 앞치마를 벗으며 서둘러 물었습니다. 이미 끝났어.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이 모든 걸 처리해 주셨다고 하네. 화장도 끝나고 우리는 나중에 성묘나 가면 돼.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린다는 말씀이세요? 어쩔 수 없어. 워낙 갑작스럽게 일이 터져서 어머니 친구분들이 다 알아서 하셨다고 해. 그때부터 정민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급작스러운 일이라고 해도 며느리인 자신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더욱 이상한 건 시어머니의 관을 직접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본격적으로 상속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거실 탁자 위에 지도와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땅이 꽤 넓어. 서울 근교 개발 예정지라서 땅값도 많이 올랐을 거야. 태수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어머니 땅이야. 평수로 치면 좋기 1000평은 넘을 거야. 정말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나요? 어머니는 워낙 말씀이 없으셨잖아. 하지만 분명해. 이번 기회에 빚도 다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태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면 왜 평소에는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을까요?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시면서 용돈도 제대로 쓰지 않으셨는데 말이에요. 그 땅은 내 권리야. 내가 어머니를 모셨는데 당연히 내 몫이지. 요즘 술만 마시면 태수는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 보기에 태수는 시어머니를 특별히 잘 모신 것 같지도 않았어요. 명절에도 자주 빠졌고 안부 전화도 정민이 대신 드리는 경우가 많았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이고, 또 술 냄새가. 정민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태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정장 재킷에는 술자리 냄새가 진동했어요. 얼굴은 술 기운에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정민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 정민아. 너 아직 안 잤구나. 태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구두를 벗어 던졌습니다. 오늘 변호사랑 만났어. 상속 절차 관련해서. 어떻게 됐어요? 곧 법원에 신청하면 돼. 그러면 그 땅이 정식으로 내 명의가 되는 거야. 그때까지만 좀 더 버티면 돼. 태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딘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을 계속 비비고 있었고 눈동자도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다른 친척분들이나. 다른 친척? 누가 있어? 어머니는 나밖에 없다고 하셨어. 태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더니 탁자를 내려쳤어요. 그 땅은 분명히 내 거야. 정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술에 취한 남편과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을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족관계 등록과 앞 정민은 태수와 함께 긴장된 발걸음으로 법원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상속 절차를 위한 첫 번째 공식 심리가 있는 날이었어요. 떨지 마. 오늘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태수가 정민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손바닥에도 차가운 땀이 배어 있었어요. 정민은 태수의 떨리는 손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법원 로비는 여러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바삐 오가는 모습,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당사자들, 그리고 법정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발걸음 소리까지 모든 것이 정민에게는 낯설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정민은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까? 정말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태수는 자신만만해했지만 정민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김 변호사님, 태수가 손을 흔들며 중년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변호사는 서류철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경험이 많아 보이는 모습이 다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절차는 간단합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상속인 확인과 재산 목록 검토만 하면 되거든요. 다른 상속권자가 없다는 증명만 끝나면 모든 재산이 태수 씨 명의로 이전됩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을까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채권자들의 독촉이 더욱 심해져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거든요. 전혀 없어요. 고인의 호적 등본을 보니 자녀는 태수 씨 한 분뿐이고 다른 직계 가족도 없으니까요. 형제나 자매도 없고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으니 상속 관계가 아주 명확합니다. 정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빚 때문에 밤잠을 설쳤는데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태수도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태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상당합니다. 경기도 일대 토지만 해도 시가로 10억 원은 좋게 넘을 것 같고요. 거기다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까지 합치면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억 원이라니 그 돈이면 빚을 다 갚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법정으로 들어가시죠. 김 변호사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민은 태수의 팔짱을 끼웠어요. 여보, 정말 다 끝나는 거죠? 응, 이번만 지나면 우리도 새 출발할 수 있어. 태수가 정민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법정 안은 생각보다 작고 엄숙했습니다. 판사석 앞에는 긴 책상이 놓여 있었고 뒤쪽에는 방청석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정민과 태수는 당사자석에 앉았고 방청석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다른 사건 관련자들인지 아니면 단순히 방청하러 온 사람들인지 알 수 없었지만 모두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법정관리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가 들어와 판사석에 앉았어요. 중년 여성 판사였는데 차분하면서도 위엄이 있어 보였습니다. 판사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며 정민은 저도 모르게 긴장했어요. 지금부터 고 박순덕 씨의 상속 관련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신청인은 아들 박태수 씨이고 상속 재산은 경기도 일대의 토지 및 건물로 파악됩니다. 정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태수도 긴장한 듯 넥타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신청인의 신분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박태수 씨,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태수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법정관리원에게 건넸습니다. 관리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후 판사에게 전달했어요. 네,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상속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들이 차례대로 검토되었어요. 호적 등본, 사망신고서, 재산 목록, 채무관계 등등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판사가 갑자기 서류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사망신고 접수증이 좀 이상한데요? 김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요? 사망신고가 접수된 날짜와 실제 사망 추정 시각에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사망 확인서를 발급한 병원 기록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정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태수의 얼굴도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아, 그건 워낙 급작스럽게 일이 벌어져서 태수가 변명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정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끼익 하는 문소리가 조용한 법정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누군가 들어오시는데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 중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 여성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센 채로 곱게 빗어 올렸고 주름진 얼굴에는 날카로운 눈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당당했고 온몸에서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풍겼어요. 어머니,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 노인은 다름 아닌 박순덕, 바로 죽었다고 여겨졌던 태수의 어머니였어요.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고인이라고 하신 분 아닌가요? 어떻게 된 일이죠? 귀신이 나타난 건가?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순덕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정 앞쪽까지 걸어왔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났어요. 판사도 당황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잠깐 본인 신원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판사가 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다. 박순덕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는 늙었지만 또렷하고 힘이 있었어요. 누가 내 이름으로 재산을 건드렸느냐? 정민은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다니? 그럼 그동안 태수가 한 말은 뭐였던 건가요? 장례식은? 상속은?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태수가 벌떡 일어나며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덕은 차가운 눈빛으로 태수를 바라보며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박순덕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얼음장 같았어요. 법정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순덕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진 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판사조차 당황한 표정으로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의자에 앉은 채로 온몸이 떨렸어요. 무릎이 후들거려서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태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신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판사가 침착함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겠어요? 박순덕은 두루마기 안쪽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도 오래된 것이라 가죽이 갈라져 있었어요. 주민등록증을 법정관리원에게 건넸습니다. 박순덕, 1945년생. 맞습니다. 판사가 서류와 대조해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사망신고서에 기재된 분과 동일인이네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타났다고요? 이거 완전히 사기 아닌가요? 김 변호사는 완전히 당황해서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서류들이 펄럭거리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판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지 오늘 심리는 중단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허위 사망 신고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 기관에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다음 심리 일정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박순덕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당당함이 있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태수를 한 번 더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태수와 정민도 어쩔 수 없이 뒤따라 나왔어요. 정민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태수의 팔을 붙잡고 겨우 걸었습니다. 법원 근처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박순덕은 창가 자리에 앉았고 태수와 정민은 마주편에 앉았습니다. 카페 안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과는 대조적으로 세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극도로 높았어요. 커피 드릴까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면 돼. 박순덕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정민이 주문을 하러 카운터로 가는 동안 태수와 박순덕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수는 계속 손가락을 비비고 있었고 박순덕은 지팡이를 두 손으로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가 나오자 박순덕이 첫 모금을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는 작은 요양원에 있었다. 요양원에요? 정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셨던 건가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어. 박순덕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지. 박영자라는 가명으로 숨어 지냈어. 박순덕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수첩을 탁자 위에 놓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촌들, 조카들. 하나둘씩 찾아와서는 돈 달라고 하고 땅을 팔라고 하고 심지어 내가 치매에 걸렸다면서 재산을 관리해 주겠다는 놈들도 있었어. 정민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겪고 계셨다니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박순덕이 태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까지 그런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였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박순덕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권리? 내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권리를 말하느냐? 저는 분명히 어머니를 모셨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이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명절마다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명절마다? 박순덕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 안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지난 3년 동안 내가 나를 찾아온 날짜를 다 적어놨어. 추석에 1시간, 설날에 1시간. 그나마도 정민이 억지로 끌고 와서 겨우 앉아 있다가 핑계대고 나간 거 아니야? 정민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태수는 항상 일이 있다거나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시어머니께 가는 걸 피했습니다. 그리고 용돈? 한 달에 10만 원씩 주면서 효자인 척 했지. 하지만 내가 술값으로 한 번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동네에서 소문이 안 나겠니?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순덕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어머니, 그럼 왜 하필 오늘 나타나신 거예요? 정민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법원에서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박순덕은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조금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며느리가 가장 현명한 질문을 하는구나. 박순덕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 서류였어요. 내가 요양원에 있었다고 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르는 줄 알았니? 요양원 원장님이 변호사와 아는 사이라서 법원에 상속 신청이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지. 정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박순덕은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가 내 죽음을 허위로 신고하고 재산을 차지하려 한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태수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박순덕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끝까지 보고 싶었거든. 정말 끝까지 갈 건지 말이야. 태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셨다면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왜 혼자서 숨어 지내셨어요? 버렸다고? 박순덕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너 내가 왜 자취를 감췄는지 정말 모른단 말이냐? 그때 박순덕은 수첩에서 한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어요. 어린아이 한 명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아이는 태수와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니? 박순덕이 사진을 태수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정민도 궁금해서 사진을 들여다보았는데 분명 태수가 아닌 다른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순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을 드러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아이가 내 진짜 아들이야.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민은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진짜 아들이라니? 그럼 태수는 뭔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순덕은 사진을 다시 가져다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이 아이 이름은 민수였어. 너보다 2살 많은 형이었지. 박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입양하기 전에 4배로 낳은 친아들 말이야. 정민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태수가 입양하라니?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럼 저는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야. 박순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열병으로 죽고 난 후에 말이지. 태수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든 커피잔이 덜덜 떨렸고 커피가 테이블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건 다 거짓이었던 건가요? 태수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옆 테이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너도 이제 알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 특히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확인한 이상은 말이야. 정민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이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문득 예전에 들었던 이상한 말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동네 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몇 달 전 집 앞 슈퍼에서 만난 김할머니가 한 말이었어요. 정민아, 너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김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었죠. 내 남편 사실 어머니 친아들이 아니라는 소문 몰랐니? 그때 정민은 깜짝 놀라며 부인했었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슨 근거도 없는 소문을. 아이고, 나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김할머니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박순덕 씨가 아들을 하나 잃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 그 후에 태수를 키우기 시작했다고. 그런 말 지어내지 마세요. 정민이 화를 내며 말했었죠. 시어머니께서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이 동네에서 50년 넘게 살았는데 틀릴 리가 없지. 정민은 그때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워낙 말이 많으시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정민아, 괜찮니? 박순덕이 정민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 네.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민수라는 아드님은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박순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수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수는 20살에 죽었어.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그때가 1985년 여름이었지. 박순덕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여름이 유난히 더웠어. 민수가 고열에 시달리다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지. 병원에 데려갔지만 이미 늦었어. 태수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1985년? 그럼 제가 집에 온 게 그 다음에야. 1986년 봄에 너를 고아원에서 데려왔어. 박순덕이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를 잃고 너무 외로워서 그때는 정말 내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어. 정민은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 집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던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었어요. 그때도 이상했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예전 가족 사진 중에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 사진들 말이니? 박순덕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내가 본 거구나.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 집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었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안에는 여러 장의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상한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박순덕의 모습이었는데 그 아기는 분명 태수가 아니었습니다. 태수보다 더 동그란 얼굴에 쌍꺼풀이 뚜렷한 아이였거든요. 정민은 그때 궁금해서 사진을 가지고 박순덕에게 물어봤었어요. 어머님, 이 사진 속 아기는 누구예요? 태수보다 더 어려 보이는데. 박순덕은 그때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아, 그건 친척 아이야. 잠깐 맡아서 키운 적이 있거든. 친척 아이요? 어느 친척분이에요? 멀리 사는 사촌 아이인데. 지금은 다 큰 아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때 정민은 그냥 넘어갔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박순덕의 표정이 너무 이상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는데
친척 아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민이 말했습니다. 그래, 거짓말을 했지. 박순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가 민수였어. 내가 너무 아까워서 사진을 다 버리지 못했거든. 민수 사진을 보면 너무 그리워서 미칠 것 같았어. 박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밥 먹을 때도 어머니 먼저 드세요 하고 용돈 받으면 과자 사서 나눠주고 공부도 잘했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태수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속이신 거네요. 제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속였다고? 박순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를 내 아들이라고 믿고 키웠는데 뭐가 속인 거야? 내가 커가면서 민수와 너무 달라지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지. 어떻게 다른데요? 정민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박순덕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착하고 순한 아이였어. 어른들 말씀도 잘 듣고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하지만 태수는 어릴 때부터 말을 안 들었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거짓말도 자주 하고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나쁜 아이라는 말씀이세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야. 박순덕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혈육이 아니니까 당연히 다르지. 민수는 내 성격을 많이 닮았었는데 너는 전혀 안 닮았어. 정민은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장 중요한 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상속 문제였어요. 어머니, 그럼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가 입양하라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순덕은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지.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상속권이 있겠지만. 하지만 뭐예요? 태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박순덕은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너를 정식으로 입양 신고한 적이 없어.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민은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워낙 혼란스러워서 그냥 내 아들로 키운 거야. 호적에 올리는 것도 깜빡했고. 박순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태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순덕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그날 밤 태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혼자 집에서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되새기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카페에서 헤어진 후 태수는 혼자 있고 싶다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거든요. 정민은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만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도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휴대폰을 들어 태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권 밖에 있어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어요. 새벽 2시, 3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태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온갖 걱정이 들었어요. 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쓰러진 건 아닐까? 아니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끼익 하는 문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깨뜨렸어요. 술 냄새가 진동하는 태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술 기운에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정장 재킷은 구겨져서 어딘가에 걸린 듯 찢어져 있었어요. 여보. 정민이 거실에서 일어나며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태수는 정민을 보더니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 인생이 뭐야? 대체 내 인생이 뭐야?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태수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일단 물부터 마셔요. 얼굴도 너무 빨개졌어요. 하지만 태수는 정민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건드리지 마. 당신도 나 우습게 보고 있잖아. 무슨 소리예요? 왜 그런 말을? 정민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태수는 갑자기 정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알았지? 내가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걸. 동네에서 소문났다면서? 정민은 깜짝 놀랐어요. 태수가 어떻게 그 얘기를 알았을까요? 여보, 그건 저는 정말 그냥 소문인 줄 알았어요. 김할머니가 당신한테 말했다며.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가짜 아들이라고. 어머니가 다른 아들을 잃었다고. 이웃들이 들을까봐 정민은 불안했어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그건 정말 단순한 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그게 사실일 줄이야. 사실이야. 다 사실이었어. 태수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크게 울리며 옆방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나는 가짜야. 진짜 아들은 따로 있고 나는 그냥 주워온 애였어. 정민은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여보,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가짜인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정말 아들처럼 키우셨잖아요. 아들처럼? 태수가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아들처럼 키우면서 뒤에서는 진짜 아들을 그리워했다고, 나를 볼 때마다 죽은 아들 생각을 했다고. 태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방 안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서 벽에 부딪힐 뻔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동네 술집을 전전하면서 생각해봤어. 내가 왜 이렇게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여보, 어디서 술을 마신 거예요?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골목 끝 포장마차부터 시작해서 홍대 술집, 강남 룸살롱까지. 태수가 손가락으로 세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마셨는지도 기억 안 나. 그냥 취하고 싶었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릴 때부터 느꼈어. 어머니가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다는 걸. 태수가 거실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위에 놓인 컵들이 덜컹거리며 하나는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다른 집 엄마들처럼 따뜻하지가 않았어. 항상 뭔가 아쉬워하는 눈빛이었지. 정민은 말없이 태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정민도 시어머니와 태수의 관계가 어딘지 어색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어머니들처럼 자식 자랑을 하지도 않았고 태수가 잘못했을 때도 크게 화내지 않았어요. 마치 남의 일 보듯이 담담했었죠. 그래서 더 잘하려고 했어. 태수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찾아서 하려고 했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고 명절에도 절대 빠지지 않으려고 했어. 하지만 소용없었지. 난 애초에 가짜였으니까. 태수는 벽에 기대서더니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내 인생 전부가 거짓이었어, 정민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어. 내 친부모는 누군지, 내 진짜 이름은 뭔지 아무것도 몰라. 정민은 태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있고 추억도 있고. 우리? 태수가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나랑 결혼한 것도 어머니 재산 때문이었을 거야. 솔직히 말해봐. 무슨 소리예요? 정민이 화를 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럼 지금은 내가 가짜 아들이고 상속받을 것도 없다는 걸 알고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 태수의 눈에는 불신이 가득했어요. 당신도 나처럼 실망했을 거야. 정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재산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남편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여보, 저는 당신이 좋아서 결혼했어요. 재산은 나중 일이고 거짓말하지 마.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게 다 거짓말이야. 어머니도 거짓말하고 당신도 거짓말하고 이 세상에 진실은 하나도 없어.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밤중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정민과 태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누가 이 시간에? 정민이 중얼거리며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박순덕이었어요.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민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문 열어라. 박순덕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정민은 태수를 바라보았지만 태수는 아직 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였어요. 할 수 없이 정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순덕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태수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술을 그렇게 마셔댔구나. 박순덕이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태수는 박순덕을 보더니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왜 여기에? 내가 어디서 뭐라고 다니는지 다 들렸어. 박순덕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동네 술집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울고 다녔다면서? 창피한 줄 알아야지. 태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아셨어요? 이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 박순덕 아들이 술집에서 울고 불고 난리친다고 벌써 소문났어. 제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잖아요. 태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저는 어머니 아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박순덕은 태수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입양아라는 사실, 나도 숨기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내 재산을 탐하는 걸 보니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 재산을 탐한다고요? 태수가 어이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술기운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 아들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박순덕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죽음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도 상속 절차를 밟은 것도 모두 재산 때문이었잖아. 아들로 살고 싶었다면 평소에 그렇게 했어야지.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애초에 왜 저를 데려오셨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진짜 아들을 그리워할 거면서 왜 저를 키우셨어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어요? 박순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외로웠거든. 외로웠다고요? 태수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구로 쓰신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도구로? 도구라니. 박순덕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어요. 너를 도구라고 생각한 적 없어. 정말 아들로 키우고 싶었어. 정민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태수의 아픔도 이해가 되었지만 시어머니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나서서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태수. 정민이 두 사람 사이에 서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는 게 어때요? 지금은 모두 너무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이라고? 태수가 정민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는데 감정적이면 안 되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박순덕도 고개를 저었어요. 며느리 말이 맞긴 하지만 이미 말이 너무 많이 나왔어. 박순덕이 일어서려는 순간 정민이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왜?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정민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꼭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도 태수도 둘 다 잘못하신 것 같아요. 박순덕과 태수가 동시에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민이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민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태수를 입양하면서 진실을 말씀하셨어야 했어요. 그리고 태수는 어머니 재산에만 의존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았어야 했고요. 정민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수가 당황하며 말하려 했지만 정민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저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태수가 입양하라는 걸 숨기신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가족으로 지낸 것도 사실이잖아요. 박순덕은 정민의 말에 잠시 당황한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뭘 알겠다고.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정민이 박순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박순덕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정민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나 봅니다. 그리고 태수도요. 정민이 남편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진짜 아들처럼 키워주셨는데 감사한 마음보다 권리만 주장하려 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민의 말이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거든요. 그날 밤 박순덕이 돌아간 후 집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태수는 소파에서 술이 깨기를 기다리며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정민은 침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평생 거짓된 신분 속에서 살아왔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방치했어.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잡아야 해. 아이에게까지 거짓을 물려줄 순 없어. 정민은 아직 아이가 없었지만 언젠가 생길 아이를 생각했어요. 그 아이에게 이런 복잡하고 아픈 가족사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결혼 전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죠. 환자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꼈고 작은 월급이지만 스스로 번 돈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점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태수가 사업을 한다며 일을 그만두라고 했을 때도 순순히 따랐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서 더욱 그랬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정민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재산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태수가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도 사실이야. 정민은 결혼 초기를 떠올렸어요. 태수가 시어머니와 만나기를 꺼려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서운해하실 거예요라고 말했지만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었죠. 차라리 자신이 혼자 가는 게 편했거든요. 새벽이 되자 정민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나서서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자신이어야 한다고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수가 깨어났을 때 정민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단정한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태수가 머리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숙취 때문에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께 가요. 정민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뭐하러? 어제 그렇게 싸웠는데. 제대로 이야기하려고요. 정민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나서야 해요. 정민아, 어제 들었잖아. 나는 가짜 아들이야. 어머니는 나를 인정하지 않아. 정민은 태수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상처받으신 거예요. 무슨 상처? 민수라는 아들을 잃은 상처요. 그리고 태수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을 거예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태수는 정민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상관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어머니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 끝나지 않았어요. 정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정말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민은 박순덕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계속 연습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전철 안에서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아프실 거야. 진짜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태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미안함까지. 박순덕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민은 한동안 망설였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벨을 누르기까지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도 어려웠어요.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박순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정민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문이 열렸고 박순덕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정민을 맞았습니다. 혼자 왔구나. 네,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거실에 앉은 정민은 박순덕이 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 민수의 사진도 보였어요. 어린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박순덕이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정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진실을 지키고 싶어요. 박순덕은 찻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지? 저를 믿어주실 수 있나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두 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정민과 박순덕의 대화 이후 박순덕은 법정에서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말했었어요. 정민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법정이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허위 사망 신고 사건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방청객들이 몰려든 거였죠. 기자들도 여러 명 보였고 동네 사람들도 구경하러 온 것 같았어요. 정민과 태수는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술을 끊고 나름대로 마음을 정리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다리도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순덕은 당사자석 맨 앞에 자리를 잡았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고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 뭔가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모두 기립하십시오. 법정관리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판사가 들어와 자리에 앉더니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법정 안은 조용해졌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난 심리에서 제기된 허위 사망 신고 의혹에 대해 관련 기관의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 문제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태수는 더욱 긴장한 듯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정민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판결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먼저 박순덕 씨의 사망 신고가 허위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망 신고서에 기재된 병원에서는 해당 환자의 기록을 찾을 수 없었고, 신고 당시 박순덕 씨는 강원도 요양원에 살아 계셨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가짜였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하는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따라서 박태수 씨의 상속 신청은 법적 근거를 잃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예상된 결과였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니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판사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박태수 씨와 박순덕 씨의 가족관계에 대한 의혹입니다. 태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소리를 냈습니다. 판사님, 저는 분명히 어머니 아들입니다. 잠시만요, 박태수 씨.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앉으십시오. 태수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지만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박순덕 씨, 발언해 주십시오. 박순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모습이 더욱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오늘 모든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박순덕이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관리원이 서류를 받아 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는 동안 법정 안은 조용해졌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것은 판사가 놀라며 안경을 벗었다 쓰며 중얼거렸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가 아니라 고아원 기록이네요. 태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고아원 기록이요? 그게 무슨... 박순덕이 태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야, 너는 내가 정식으로 입양한 아이가 아니야. 그냥 고아원에서 임시로 맡아온 아이였어.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법정 안에 크게 울렸어요. 그럼 저는 법적으로 어머니 자식도 아니라는 건가요? 그래. 박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식 입양 절차를 밟지 않았어. 그냥 임시 위탁 형태로 맡아서 키운 거였지.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서로 수군거렸고 기자들은 메모를 하느라 바빴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태수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네요? 박순덕은 가방에서 더 많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걸 봐라. 내가 고아원에 온 경위가 다 적혀 있어. 판사가 서류를 받아 읽어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박태수 씨는 친부에게 버림받아 고아원에 맡겨진 것으로 되어 있네요. 네. 태수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민이 서둘러 태수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친부에게 버림받았다고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 진짜 부모는? 박순덕이 눈물을 글썽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어. 내 어머니가 산후조리 못하고 죽자 너를 고아원에 버리고 사라졌지.
그때 내가 겨우 5살이었어. 태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럼 저는 정말 버려진 아이였던 건가요? 그래서 내가 너를 데려온 거야. 박순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를 잃고 너무 외로워서 내가 불쌍해서 데려온 거야. 그럼 어머니는 저를 불쌍해서 키우신 건가요? 태수가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동정으로? 처음에는 그랬어. 박순덕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아들처럼 여겼어. 그런데 내가 자꾸 내 재산만 노리니까. 재산? 태수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 사랑이 필요했어요. 박순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쨌든 내 재산은 다른 곳에 써야겠어.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할 거야. 민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 거야. 태수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어머니, 제발. 저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30년 넘게 함께 살았잖아요. 아들. 박순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는 내 재산만 노렸잖아. 평소에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죽었다고 거짓 신고까지 하고.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태수가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법정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에 방청객들이 술렁였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말로 효도하겠어요. 하지만 박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어. 내가 내 죽음을 거짓으로 신고한 순간 모든 게 끝났어. 그때였습니다. 정민이 갑자기 일어나서 법정에 울려 퍼지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민에게 쏠렸어요. 판사도 놀란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청석에서도 누구야? 며느리인가?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민아, 너 뭐 하는 거야? 태수가 당황하며 정민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남편에게는 재산보다 당신의 인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박순덕은 정민의 말에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태수가 잘못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어머니도 잘못하셨어요. 정민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들로 키우면서 왜 진짜 사랑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 항상 죽은 아들과 비교하셨어요? 정민 씨,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말했지만 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어요. 태수는 어머니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었던 거라고요. 어머니께서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칭찬해 주신 적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나요? 박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민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나 봅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정민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태수가 얼마나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런데 왜 계속 외면하셨어요? 법정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정민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정민이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이 되세요.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민의 간절한 외침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진 후 박순덕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꽉 잡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죄책감까지. 그리고 천천히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원했던 것, 바로 어머니의 진심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자들도 카메라를 멈추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고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정민이 소리치며 태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태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법정 안에 크게 울렸어요. 119 불러주세요. 판사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빨리. 사람 쓰러졌어요.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의사 있으신 분 없나요? 법정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법정 관리원도 급하게 응급처치를 시도했어요. 박순덕도 놀란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보며 지팡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태수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태수야. 박순덕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몇 분 후 구급대원들이 달려와서 태수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며 빠르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구급대원이 태수를 들것에 옮기며 말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나 충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민과 박순덕은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정민은 태수의 차가운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박순덕은 가슴을 졸이며 태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괜찮을까요? 정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박순덕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한 후 극도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실신이라고 진단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 입원 관찰이 필요해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정민이 의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네, 안정을 취하면 금방 회복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실은 조용했어요. 태수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정민은 옆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복도에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박순덕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보온병과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태수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정민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어떻게 집에서 쉬셔야 하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 박순덕이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있어도 자꾸 태수 생각만 나서. 괜찮니? 네, 의사 선생님이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요. 박순덕은 태수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관절이 아픈지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태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태수의 모습이 어린 시절과 겹쳐 보였나 봅니다. 손을 뻗어 태수의 이마를 살짝 쓰다듬었어요. 정민아. 박순덕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법정에서 내가 한 말이 맞았어. 박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태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정민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여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민수를 잃고 나서 너무 아팠어. 박순덕이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태수를 볼 때마다 민수가 생각났지. 왜 민수는 죽고 이 아이는 살아있을까?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했어.
박순덕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그래서 자꾸 비교하게 되고 마음의 벽을 쌓게 되었어. 태수한테 미안했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랐어.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할지. 그때 태수가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초점이 흐릿했지만 점차 또렷해졌습니다. 어머니, 깨었구나. 박순덕이 태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박순덕의 손은 거칠었지만 온기가 있었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잡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어머니, 여기 왜? 늦은 시간인데. 너 때문에 왔어. 박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수야,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어머니. 태수도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박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산이나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먼저 인정했어야 했는데, 너를 사랑한다는 걸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태수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효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재산만 생각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박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자.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정민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손을 포개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라도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박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짜 가족으로. 어머니. 태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 어머니 아들로 살고 싶어요. 이번에는 진짜 잘할게요. 너는 내 아들이야. 박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는 안 섞였어도 마음으로는 내 진짜 아들이야. 앞으로 그렇게 살자.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예전에 살던 낡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순덕은 결국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태수와 정민을 위해 작은 집 한 채는 남겨두었습니다. 이 집에서 다시 시작하자. 박순덕이 말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이번에는 진짜 가족으로. 태수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나도 잘할게. 박순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해가 지고 있었어요. 골목길에는 따뜻한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집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땅과 돈은 남의 손에 넘어갔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늘어져 하나로 모여 있었어요. 오늘 사연처럼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사랑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댓글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